어, 반갑습니다. 오늘 뭐 강의라기보다는 여러분들과 함께 자연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종렬이고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자연과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새들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담아왔습니다. 조금 더 인사를 드리면 저는 사진 기자로 오랫동안 일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자연과 환경, 뭐 여행, 뭐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다양한 매체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뭐 프리랜서 기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왜 자연에서 새들을 찍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왜 기자직을 스텝을 벗어 던지고 프리랜서로 나서서 새 사진을 찍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기자 생활을 30년 넘게 했지만 기자라는 사람들이 특히 대한민국이 90년대에 또 2000년대에 들어서 사실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고 중에서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사진으로 기록해야 되는 사진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쇼킹한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죠. 사진 기자들도 인간이다 보니까 일종의 외상후 증후군이라는 병을 앓게 됩니다. 사람들이 뭐 큰 사고를 겪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목격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외상후 증후군을 갖는데, 뭐 자연은 아마 그러한 저의 상처받은 마음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의사 같은 것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게 있다면 자연으로 나가시면 그 자연에서 좀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새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새 이야기가 자연을 존중하며 촬영하기, 생명을 존중하며 촬영하기,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일단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사진을 보여드릴 거냐면, 제가 저새라는 새 작업을 되게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사실 저새하고. 뭐 제가 뭐 기자상을 받은 것도 저새로 인해서 많이 받았고, 그래서 오늘은 저새 사진을 살짝 보여주면서 어떻게 촬영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지금 보시면 눈이 빨갛고 눈 밑에 아이섀도우라 그러는데 노란색의 아이섀도우를 가지고 있는 새가 있습니다. 되게 강렬한 눈빛을 가지고 있죠. 이 새가 바로 저새입니다. 우리는 이 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사실 저는 처음에 저새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냥 강렬한 인상을 가진, 특히 지금 사진을 보면 머리에 사자처럼 갈기를 세우고 있는데, 이 갈기를 세운 모습을 보고 야 진짜 독특하게 생긴 새구나라는 정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새 관련한 취재를 2002년부터 2003년부터 계속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새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갈기를 세우고 있던 놈은 순돔이고요. 지금 다시 사진 바뀐 이 사진은 암놈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저새를 오랫동안 보면 부리가 저새가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한데 순놈은 부리가 좀 갸름하고 길고, 암놈은 지금 사진처럼 앞이 좀 동그랗고 좀 짧습니다. 그래서 저새를 오랫동안 관찰하다 보면 뭐 각각의 개체를 보고도 암수를 구분할 수 있고, 또 같이 있으면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암놈이에요.
학명으로는 플레타리아 미노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고, 뭐 우리 영명으로는 블랙페이스 스푼빌, 뭐 중국어로는 흑면비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새가 바로 저 새입니다. 이 새가 1999년도에 비로소 그 월동지인 홍콩과 타이완에서 대만에서 그 인공위성 추적 장치를 7마리에 부착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새가 우리나라가 최대 번식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7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새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의 그 서해에 날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 새의 번식지라는 것이 뭐 확인되는 그런 사건을 갖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의 그 서해 경기만 일대에 최대 번식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실랭투어라는 곳에서 일부 번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과 러시아가 만나는 지점인데 여기 위에 프르겔룸이라는 그 바닷가에 무인도가 있는데 거기서 일부 번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작년에 그 한카라는 그 러시아의 한카라는 거대한 습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노랑부리 저어새하고 짝을 맺은 저어새가 한 쌍이 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번식을 하고 뭐 외국에는 뭐 사실 북한의 4곳, 뭐 중국의 1곳, 러시아의 2곳 해서 사실 7군데고요. 번식 개체 96%가 다 우리나라에서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가 우리나라를 뭐 상징하는 그런 새가 될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새의 번식지, 특히 우리나라의 번식지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다 경기만 일대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영광인데요. 영광의 일부가 번식을 합니다. 영광의 칠산도 지역에서 중국의 싱렌투어하고 러시아의 후르젤름이라는 섬에서 일부 번식을 하고요. 대부분 다 우리나라에서 번식을 하는 새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새의 종 번식은 뭐 우리나라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그 국제 동시 조사라 그러거든요. 국제 센서스에서 저어새가 발견된 지점을 빨간 점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뭐 우리나라 겨울이니까 번식지에서 월동지로 다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지점이고 여기가 제주도인데 제주도에서 일부 새들이 월동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상해, 후지양, 타이완, 홍콩, 뭐 라오스, 캄보디아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월동을 하죠. 왜 저어새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사실 저어새가 심각한 멸종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어새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좀 이 저어새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지를 개체수를 보시면 알아요. 1994년도에 351마리 정도의 개체수가 있다가 꾸준히 지금 늘어서 지금 2020년도에 4,864마리의 저어새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야, 4,000마리면 되게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보통 한 종이 멀쩡하지 않고 버틸려면은 최소한 10,000마리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10,000마리의 반 정도 되는 숫자만 있는 거죠. 늘 언제 저어새들이 멸종하기 모르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 올겨울 1월 달에 나라별로 얼마나 월동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5,222마리가 모두 관찰이 되었습니다. 대만이 뭐 거의 80% 이상의 개체가 월동하고 나머지 중국과 일본, 홍콩에서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주도에서 뭐 한 34마리의 저어새들이 월동을 했어요.
저새들한테 가장 중요한 장소는 뭐 강화도 인근에 있는 경기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화를 생명의 땅이다. 저새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새들이 그 강화도에 와서 제일 처음에 논에서 먹이를 구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강화는 논이 아주 재미있는 생태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논에서 뭐 미꾸라지가 나오고 붕어가 나오고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화도에는 논에서 뭐 빙어, 미꾸라지 이런 수소 그 생물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강화도 특유의 생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요. 그 뭐 차후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처럼 매화마름이라는 그 멸종위기 식물이 또 논에 봄에 자생적으로 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화도는 논이 정말 생태가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봄에 강화도의 논에 와보시면 저새들이 사냥하고 먹이 먹고 이런 장면들을 잘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최대 번식지가 이제 서해 경기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경기만은 뭐 인천 앞바다에서 뭐 경기도 안산 시흥까지 이르는 곳이 이제 경기만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저새들이 무인도에서 많이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저새가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많이 활동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강화도에 있는 석도라는 섬이고요. 석도가 아니고 각시바위라는 섬입니다. 그 각시바위도 강화도에서 그 번식하는 주요 번식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새들이 돌 위에 앉아 있죠. 요거는 석도라는 섬입니다. 석도. 요거는 석도. 비도군요. 비도라는 섬이고요. 요거는 영종도를 넘어가려면 영종대교를 건너게 되는데 영종대교 밑에 수암이라는 작은 바위어가 있습니다. 그 바위어에 저새들이 올라서 있는 모습이고요. 이 장소는 그 수리봉이라는 곳인데요. 수리봉이라는 작은 바위 섬인데 거기에도 저새가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들은 제가 오디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새들은 우리나라에서 번식을 해서 겨울이 되면 다시 남쪽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여행자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새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월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자주 그곳을 가는데요. 보시면 여기는 이제 안산에서 저새들이 도착해서 먹이 활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봄에 저새들은 그 우리나라의 습지하고 논 이런 데 주로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먹이 활동을 하게 되죠. 뭐 저새라는 새 이름 자체가 부리를 이렇게 휘휘 젓고 다닌다 그래서 이제 저새라는 이름을 가졌고요. 그래서 사냥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독특하게 사냥을 하는데 재밌는 거는 이 친구들은 뭐 개별적인 사냥도 하지만 집단 사냥이라 그러는데 집단으로 사냥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새들이 집단 사냥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혼자 사냥하면 서로 그 저새들이 혼자 사냥을 하게 되면 제가 고기를 쫓아가다가 도망가면 못 잡아먹잖아요. 근데 같이 다니다 보면은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집단 사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번식하고 있는 번식지 중에 비도라는 섬이고요. 섬에서 저새들이 집단 번식을 합니다. 거기에 새끼를 키우고 있죠. 뭐 새끼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애틋하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동물이 새끼를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되게 애틋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잘 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진을 보시면 안타깝게도 저새들이 죽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연에서
저새들이 이렇게 폐사하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태풍이 올라왔어요. 이른 태풍이라 그러잖아요. 저희들이 그 태풍은 보통 가을에 올라오는데 이 5월달, 6월달에 이른 태풍이 올라오면 사실 그 새들이 번식기가 5, 6월 있다다 보니까 새들한테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바람이 불어서도 그렇기도 하고 비가 많이 내려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번식기 때 장맛비 요새처럼 장마에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올라오면은 저새들은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저새 새끼들이 어미들과 함께 강화도에 이렇게 모여서 드디어 떠날 준비를 합니다. 봄에는 주로 논이나 습지에서 사냥을 하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가을이 되면 갯벌에서 사냥을 많이 하게 돼요. 그 갯벌에서 사냥을 하는 것은 그때 이제 갯벌의 바다에 특히 경기만 일대에 숭어가 되게 많은데요. 우리가 이제 동호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숭어 새끼들이 한참 이제 아래서 깨어나갖고 그 갯벌 쪽에 이렇게 접근해서 서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숭어와 저새는 아주 대단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 숭어 잡이를 되게 많이 합니다. 모여서 집단으로 휴식하고 또 도요새들과 함께 이제 날이 추워지면 이렇게 먼 길을 떠납니다. 힘드네요. 힘드시죠? 하지만 저새들이 이렇게 떠나게 되면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저새들을 쫓아서 중국 상해를 한번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상해에도 역시 갈대 습지가 있고 습지에는 저렇게 뭐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갈대밭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보이시나요? 아주 여기 자그맣게 두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되게 멀리 찍혀 있는데 올라올 때, 즉 저새들이 우리나라 올라올 때는 이런 그림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 전시관에 있는 사진 한 장을 제가 카피를 한 건데 이렇게 저새들이 상해의 그 농가 주변의 습지에서 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상해에서 그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쭉 내려갔는데요.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대만 건너편에 후지항이라는 곳가 있습니다. 후지항. 거기에 저새들이 역시 날아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양식장에 저새 한 무리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 저새들을 제가 확인하러 갔고 그 확인하러 갔을 때 봤던 저새들입니다. 저새들이 막 그 뚝에 내려앉고 있네요. 이 후지항에서는 저는 특별한 저새를 사실 찾으러 갔는데요. 어떤 저새냐면은 이저새입니다. E48이라는 그 남버링을 하고 있는 저새입니다. 등에는 인공위성 추적 장치가 달려 있어요. 저 친구는 우리나라 그 서만도라는 섬에서 번식해서 태어난 새고 그 서만도에서 연구자들과 함께 제가 그 인공위성 추적 장치를 달고 저 저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서 제가 중국에 같이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난 친구예요. 되게 반갑더라고요. 물론 새끼 때 포획을 해서 가락지도 달고 인공위성 장치도 치웠는데 다행스럽게도 저 새가 큰 문제 없이 잘 자라서 많은 정보를 연구자들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중국에 이렇게 양식장이나 해안가에서 저새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시작할 때 저새가 대만에서 80% 이상의 새들이 월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만의 까오시라는 곳을 갔었는데 거기에는 넓은 해안가에 있는 넓은 인공호수라 그러는데요. 그 인공호수에 저새들이 저렇게 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새들이 뭐 먹이도 먹고 휴식도 취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대만도 그 양식장이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 양식장에서 저새들이 물고기 사냥을 하면서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대만의 한 양식장 주변에 모여 있는 저새들입니다. 양식장에 이제 해가 지고 있고요. 많은 물새들이 저새와 함께 사냥을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홍콩도 저어새들이 찾아가는 주요 월동지 중에 하나고요. 홍콩은 마이포 습지라는 데가 있어요. 그 마이포 습지에 그 저어새들이 찾아가서 월동을 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홍콩에서 찾아오는 저어새들, 홍콩에서 월동을 하고 올라오는 저어새 중에서 A26이라는 저어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번식지에서요. 여기 사진상에 녹색과 노란색의 가락지를 달고 있는 저어새가 바로 A26인데, 한국에서 이렇게 최초로 제가 발견자이기도 한데, 홍콩에서 그 구조된 새를 이제 가락지를 채워서 날렸는데, 저 친구가 어디서 번식을 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연찮게 제가 번식지 취재를 가면서 저 새를 발견했고, 저 새의 소식을 홍콩에 전달했을 때 홍콩 사람들이 매우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친 새를 구조했으니까 당연히 한국에 갔을 텐데, 어떻게 이 친구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또 새끼를 얼마나 키우고 있는지 이런 상황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홍콩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매우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이포 습지는 진짜 아름다운 곳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저어새들은 이제 과거 월동지에서 월동을 하고 나면 다시 날라서 이제 우리나라로 다시 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저어새를 취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렸고요. 만약에 제가 더 재밌는 얘기를 구성해서 만약에 2강 때나 3강 때 이 저어새 얘기를 좀 더 다양한 사진과 더 재밌는 모습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어새에 대한 촬영 방법은 제가 이제 설명을 안 드렸고, 그냥 저어새의 생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어새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저어새가 활동하는 지역에서 보면 그 새들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담으셔서 기록으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어새는 저희들이 꼭 지켜야 될 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저의 작업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설명하느라고 막 정신없이 왔습니다. 잠깐 채팅창을 좀 볼까요? 어떤 분들이 들어오셨나? 네. 와, 임광원 선생님 들어오셨구나. 네. 지인숙 선생님도 들어오시고, 네. 많은 분들이, 남영호 선생님도 들어오시고,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강의를 시작하면서 지인분들한테도 좀 전화를 했어요. 메시지도 보내고. 제가 캐논과 같이 이런 캠페인을 하게 되었으니까 같이 좀 참여 좀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채팅방에 들어온 거 보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저의 사진 작업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기자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사실 사진을 찍는 것들이 주로 된 일이었죠. 사진 기자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새를 찍는 것은 사실 일이었습니다. 일 아시죠? 가장 즐거우면서도 가장 힘든 게 저희 사진 찍는 일이었죠. 사진 기자가 아름다운 것만 찍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양한 장면을 찍게 되는데, 그래서 90년대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는 망원 렌즈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언론사도 600mm나 800mm 렌즈가 거의 없는데도 태반이었어요. 하여튼 우리나라가 망원 렌즈가 보급이 되는 것은 88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이제 언론사에서 망원 렌즈가 보급이 되고, 또 제가 신문사에 입사했을 때 망원 렌즈가 있다 보니까 사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망원 렌즈를 들고 새를 찍으러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는 일이었죠. 그냥 스케치 기사로 찍는 일이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새 사진 찍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를 좀 이쁘게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건 후에 이제 다른 사진과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철원에서 제가 2008년도에 촬영한 것이고, 렌즈는 200mm입니다. 200mm 렌즈예요. 여러분들 사진 작업하시면서
200mm 렌즈의 개념은 아시잖아요. 일반적으로 인물사진이나 숏줌이라 그래서 갖고 다니는 렌즈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200mm입니다. 보통 새는 뭐 300 이상, 500 이상의 망원 렌즈로 찍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망원 렌즈로 찍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사진들이 있긴 하지만 망원 렌즈로 찍는 사진하고 그 망원이 아닌 200mm나 그 이하의 사진으로 찍는 사진들하고는 좀 감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이 상고대 사진 작업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 이 삼고대는 세 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세 박자가. 왜 뭔 세 박자가 맞아야 되느냐? 첫째, 날이 추워야 됩니다. 영하 10도 정도가 되는 강추위가 몰아쳐야 됩니다. 그래야 호수나 강가나 이런데 습기가 얼어붙어서 상고대에 꽃이 피게 됩니다. 이처럼 상고대가 핀다고 해서 이제 뭐 좋은 사진이 되는 건 아니고요. 상고대가 피어 있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멋진 광선이 필요하죠. 그 멋진 광선이라는 거는 뭐냐면 상고대가 있는데 뭐 날이 흐리거나 아니면은 뭐 오후가 되거나 이러면은 그 자체가 금방 사라지게 돼요. 그 시간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가 딱 들 때 아주 따뜻하고 웜하고 깔끔한 그런 광선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추운 날씨와 광선, 더군다나 이것처럼 두루미를 찍으려고 하면 거기에 두루미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박자를 맞춰서 기다릴 줄 알고 그 세 박자를 찾는 것이 이제 이 상고대를 피었을 때 찍는 사진이에요. 물론 망원 렌즈로 막 물안개가 피어오는 두루미의 모습들을 촬영하는 것도 이쁘지만 저는 이렇게 두루미들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어디서 잠자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두루미의 모습을 200mm로 담아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작업을 많이 하는 것 중에서 그 화면에도 보시겠지만 뭐 35mm 렌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35mm 렌즈. 35mm면 뭐 표준 렌즈 50mm 이하의 렌즈니까 광각 렌즈라고 이야기들 하죠. 광각 렌즈로 하는 사진들은 새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잘. 근데 저는 이렇게 새도 크게 찍히면서 풍경도 보이는 그런 사진들을 촬영했습니다. 어떻게 찍었느냐는 노하우는 조금 뒤에 방송 나가지 마시고 조금 뒤에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35mm 렌즈로도 좋은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일단 보여드립니다. 지금 이 장면은 2008년도에 제가 서산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도 35mm로 촬영된 사진입니다. 35mm로 촬영된 사진이고 해 진력 때 촬영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진이 되게 좀 어둡지요. 하지만 막 붉은 노을이 빠져나가면서 푸른 하늘이 들어오는 그런 순간에 촬영된 거기 때문에 저는 분위기가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것도 35mm로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역시 이 촬영 노하우죠. 그 뒤쪽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것들은 우리가 꼭 망원 렌즈만 가지고 새를 촬영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뭐 갖고 있는 렌즈, 보통 카메라를 사시면 뭐 2400호 정도의 그 숏줌 렌즈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구매하시게 됩니다. 2400호 정도의 렌즈를. 그 2400호 렌즈도 내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장면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좋아하는 사진이 이런 사진인데요. 그 새도 보이고 뒤에 풍경도 보이고 이런 겁니다. 이 사진은 180 마이크로 렌즈로 찍었습니다. 제가 애용하는 렌즈 중에 하나가 180 마이크로 렌즈인데요. 180 마이크로 렌즈는 단렌즈죠. 단렌즈다 보니까
해상도가 좋습니다. 해상도가 좋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피사체가 가까이 들어와도 삔이 맞습니다. 만약에 저기 흑두루미가 카메라 앞으로 바짝 들어와서 너 누구니? 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딱 쳐다봤다면 아마 쳐다보는 흑두루미의 얼굴 사진도 찍을 수 있죠. 마이크로 렌즈다 보니까. 그래서 마이크로 렌즈의 특징은 그 가까이에 있는 것도 찍을 수 있다. 근데 저는 마이크로 렌즈를 손에 들고 찍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그 무인 컨트롤러 장비를 이용해서 찍는데요. 최근은 이제 무인 컨트롤러 작동을 하진 않고, 여러분들 그 타임랩스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카메라에는. 그 타임랩스 기능을 이용해서 많이 촬영합니다. 그래서 제가 뒤쪽에 이러한 와이드 촬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하는 게 그 뒤쪽에서 타임랩스 촬영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사진도 2011년도에 제가 낙동강 을숙도에서 180 마이크로 렌즈로 찍은 사진입니다. 180mm 화각이 보면 적당히 줌이 되는 느낌으로 사진이 찍혀요. 그런데 디테일이 되게 좋고 화질이 깨끗하게 나오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갖고 있는 2400호 렌즈도 충분히 이런 느낌의 사진들을 찍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메라 앞으로 이들이 가까이 들어와야겠죠. 그러니까 2400호 렌즈를 가지고 뭐 30m, 50m, 뭐 100m에 있는 사진을 찍을 수는 없죠. 이제 저들이 카메라 쪽으로 가까이 들어왔을 때, 그럴 때 촬영할 수 있는 겁니다. 역시 타임랩스 기능이나 그 카메라에 있는 와이파이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뒤쪽에서 찍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항 유부도라는 섬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아마 유부도에서 찍은 사진 중에서 이 사진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이죠. 이 사진은 85mm 정도 됩니다. 70에 200 렌즈를 가지고 촬영한 거고요. 70에 200mm 중에서도 200mm도 아니고 한 85mm 정도의 화각으로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무인 카메라가 아니라 위장막에서 기다려서 찍은 겁니다. 위장막에서 새들이 제 앞에까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해서 찍은 겁니다. 뭐 이 사진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안타깝게 또 새를 보시는 탐조분들이나 아니면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최근에 그 유부도라는 섬, 장항의 유부도라는 섬을 자주 가는데요. 저는 사실 유부도에서 추석 3번 하고 설 1번 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부도를 가면 동네 사람이 귀향하듯이 가갖고 동네 사람들이 뭐 작가님 또 왔다고 고향 왔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막 횟수로 따지면은 한 40회? 40분 정도를 간 것 같고 날짜로 따지는 거는 이제 계산이 안 됩니다. 하도 한 번 갈 때마다 뭐 기본이 3박 4일, 4박 5일씩 있다 보니까 날짜로는 계산이 안 돼요. 왜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은 탐조하시는 분들하고 촬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새들이 엄청나게 경계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위장막을 치고 찍으시는 분들도 있고 위장막을 안 치고 찍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새들이 그 접근하는 거리가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유부도에 가면 새들이 거리를 요새는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 원인 제공자가 아마 전 것 같아요. 제가 유부도라는 섬을 취재하기 시작하면서 다큐멘터리가 2편 제작이 됐고 뭐 지방방송까지 하면 한 3~4편 다큐멘터리 제작이 됐어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그 검은머리 물대새들한테 진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장면, 안산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고 800mm 망원 렌즈로 촬영이 된 겁니다. 근데 800mm 망원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이 그림 속에 들어있죠.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600mm도 가지고 있고 800mm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야,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600mm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800mm까지 가지고 있느냐라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제가 800mm를 구입할 때 갖고 있었던 생각은 새들을 크게 찍으려고 갖고 그 800mm를 구입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좀 600mm보다 예를 들어서 뒤로 더 물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뒤로 물른다는 표현이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0mm를 가지고 촬영할 때 뭐 한 20m에서 피사체를 찍는다면, 20m를 가지고 찍는다면 800mm는 한 30m 뒤로 물을 수 있잖아요. 600mm 앵글처럼.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800mm를 구입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들한테서 뒤로 물러나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니까 800mm를 하나 더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800mm를 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산 사진은 이렇게 800mm로 클로즈업을 했지만 사실은 그 600mm보다 훨씬 뒤로 물러서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새들도 훨씬 편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이 뭐 10m 앞에 있는 거하고 20m 앞에 있는 거하고는 뭐 느끼는 감정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뒤로 한 걸음 더 물를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새 사진, 특히 큰 고니나 고니류 사진을 찍으실 적에 사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찍는 게 이제 뭐 비상하는 장면을 많이 찍습니다.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사진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오리류들이 랜딩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랜딩할 때, 즉 나를 위해 요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앞으로 날아와서 자연스럽게 내려앉을 때, 그때가 저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큰 고니에 랜딩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싶다면 물론 기본적으로 망원 렌즈는 필요합니다. 망원 렌즈는 필요하고, 그 망원 렌즈를 가지고 계시다면 고니의 생태를 잘 서치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고니는 아침에 일어나서 먹이토로 날아갑니다. 먹이토로 날아가고요. 충분히 먹이를 먹으면 쉼터로 다시 날아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또 먹이토로 날아갔다가 해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쉼터로 날아 들어와요. 그래서 그 쉼터로 날아 들어올 때 적당한 거리에서 위장막을 치고 대기하고 있으면 고니들이 이렇게 날아 들어오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또 랜딩하는 모습도 또 자연스럽게 찍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당탕탕탕하고 무리를 박차고 나르는 그런 사진이 힘있고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반대로 저렇게 랜딩하는 모습도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편안하고 행복한 사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직업으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사진을 프린트해서 많이 팔아요. 근데 이 비상이라고 찍혀 있는 사진들은 사진을 프린트해서 벽에 걸면 며칠을 보면 힘들어요. 되게 힘든 사진이 돼요. 뭐 볼 때마다 날르고 있잖아요. 볼 때마다 막 파닥파닥하고 볼 때마다 뛰어다니고 있고 그러니 그 사진이 처음에는 힘차고 무슨 비상이라는 말처럼 뭐 이상의 세계로 날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게 되면 되게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랜딩하는 장면이 훨씬 더 마음의 위로를 주고 그 다음에 훨씬 더 편하다라는 모습을 한번 담아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역시 800mm인데요. 800mm 사진들은 망원 렌즈다 보니까 압축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붙어서 있는 저새 사진을 찍었는데 되게 압축미 있게 찍어서 힘 있는 사진이 됩니다. 여기다가 뭐 컨버터, 2x 컨버터라 그러잖아요. 2배짜리나 1.4배짜리를 꽂으면 사진들이 더 압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압축 있는 이를 만들어줄 때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이 사진은 그냥 800mm로 촬영된 겁니다. 제가 그 제목을 뭐 아름다운 생명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 사진을 찍을 적에 그 아름다운 생명이라는 느낌이 드는 그러한 자연 사진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자연 사진은 뭐 과학적인 연구를 위한 분석으로도 찍으려기도 하고 뭐 교육용 자료로도 찍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론사는 이제 뭐 사람들한테 자연의 환경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찍기도 하죠. 또 개인들은 뭐 개인의 창작 활동이죠. 개인의 창작 활동으로도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찍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는 사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 야, 생명은 참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될 것이야 라고 느낄 수 있는 사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어떤 생태 사진들, 어떠한 자연 사진을 찍는가를 본인 스스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거죠. 자기는 뭐 사이언스적으로 찍을 것이냐, 아니면 개인적인 창작의 의미로 사진 작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찍을 것인가를 본인 스스로도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어떠한 사진을 찍든 간에 예를 들어서 그 내가 뭐 교육적인 목적으로 찍던 아니면 뭐 도감이나 뭐 출판을 위해서 찍던 뭐 창작으로 찍던 이런 자연 사진을 찍을 적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 촬영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생명들을 존중하고 그 생명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뭐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해야 된다는 거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또 이렇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자연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찍은 사진이 뭐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되게 고민스러운 질문인데요. 하여튼 저는 서식지를 훼손하거나 뭐 생명을 위협하거나 이러면서 사진 작업을 하게 되면 그것이 작품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여기 글에도 올려놨지만 그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이코패스의 범죄자라고 하는데 그 사이코패스가 남은 생각 안 해요. 오로지 자신만 생각하고 남의 감정이나 남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그러한 범죄자를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거에 그 일로 그 언론사 기자로서 사진을 촬영할 때 그런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뭐 그냥 오로지 사진을 찍기 위한 그 작업만 할 것이냐, 아니면 저들의 생명의 소중함을 전달하는 그런 기사가 될 것이냐, 뭐 그러면서 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어떻게 사진을 찍을 것인가, 뭐 그런 내가 무슨 사진을 찍고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야생동물의 삶과 그들의 살아가는 환경을 찍어야겠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작업 방식입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외형적인 특징과 자태를 찍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들의 삶의 방식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종의 생존과 서식지와 환경, 뭐 이렇게 그러한
모습들을 저는 기록으로 담고 있습니다. beautiful figure, 뭐 아름다운 자태라는 말이죠. 이 사진은 진짜 오래전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1999년이니까 몇 년 전이에요. 한 20년 정도 됐죠. 네, 20년이 좀 넘었나? 딱 20년이 좀 넘었군요. 노랑브리저새를 그 서산에서 찍었는데요. 물론 신문 보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촬영을 했는데요. 왜 이 사진을 오래전 사진 그 필름도 저 사진은 내가 필름으로 찍었습니다. 제가 그 신문에 마감을 하려고 찍었다 보니까 내가 필름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감도 400. 렌즈는 800mm 렌즈에다가 1.4를 꽂았을 거예요. 그 렌즈도 오토포커스가 되는 게 아니고 수동 포커스, 캐논 수동 포커스 렌즈였습니다. 그 렌즈를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사진을 촬영하면서부터 저의 작업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뭐 새가 있으면 가서 삼각대 세우고 뚝에 올라가서 찍었죠. 그리고 뭐 지나가다가 있으면 또 서서 렌즈를 꺼내서 찍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은 사실 되게 힘들고 어렵게 찍었어요. 어떻게 찍었냐면 바지 장화를 꺼내 입었죠. 그리고 천수만 그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고 무릎으로 기어서 조금씩 그 거리를 좁혔어요. 그때가 뭐 10월 달이 넘어서 거의 10월 말 이었기 때문에 뭐 가을, 완연한 가을에 이제 심지어는 뭐 바람이 차갑게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그때 바닥에 내려가서 바지 장화를 입고 삼각대에다가 카메라를 걸고 무릎으로만 기어서 거의 한 20-30m를 갔던 것 같아요. 무릎으로만 기어서. 그러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갖고 바지 장화 안으로 다 물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홀딱 다 젖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사진을 찍기를 포기할까 하다가 사실 앉아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뭐 이렇게 막 하고 뭐 좀 사진을 촬영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이런 고민을 하다가 하여튼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거리를 좁혀서 거의 무릎사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이 사진을 딱 봤는데 제가 현상을 하고 봤는데 와 너무 잘 표현이 돼 있어요. 이 노랑브리저새의 특징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길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로우 앵글로 찍으면 그 새의 쉐입을 정확하게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새들의 쉐입을 정확히 보여주는 사진을 좀 찍어야겠구나. 왜냐하면 하이 앵글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내려 찍기 때문에 그 정확한 쉐입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한 쉐입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확한 쉐입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을 찍어야겠다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 작업 이후부터는 제 사진들이 계속 그 로우 앵글로 찍히게 됩니다. 2006년도에 그 역시 아마 유부도에서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요. 알라꼬리 마두요가 그 모래톱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유부도를 갔다 오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또 대부분의 자연사진이나 새를 보시는 분들은 유부도를 많이 갑니다. 근데 이 사진은 상당히 거리가 가까이 들어왔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유부도에 촬영을 가시면은 그 촬영 가신 분들은 물대를 맞춰서 가죠. 여러분들 바닷가에서 사진 촬영을 하려면 물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때라는 거는 만조 시간이 있잖아요. 간조 시간이 있고. 그래서 바닷가 촬영은 만조 시간대에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갯벌에 있는 새들이 만조가 되면서, 즉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면서부터 갯벌에서 점점 내륙 쪽, 예를 들어서 제방에 있으면 제방 쪽까지 밀려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촬영을 하려면 물때를 꼭 맞춰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 물때를 잘 맞춰서 가는데요. 이 사진이 저한테는 이제 재밌는 사진을 만들어줬는데, 물론 바닷가에서 위장막을 치고 찍은 사진입니다. 위장막을 쳤는데요. 여러분들 그 새 사진 찍으신 분들, 특히 유부도에 가신 분들 그렇게 작업 많이 하시잖아요. 만조가 되면 막 바닷가 물이 들어와서 만조가 되면 막 카메라 걷습니다. 삼각대 걷고 텐트 걷고 막 우당탕탕. 왜? 더 이상 거기 자기도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촬영을 끝내고 이제 그 철수하게 되죠. 근데 이 사진은 저는 그 철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애시당초 무장 텐트를 칠 때부터 물이 들어오더라도 철수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파도가 쳐서 텐트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모래에 깊게 패킹을 했어요. 그리고 카메라 장비는 방수 하드 케이스로 뭐 있지 않습니까? 뭐 페리칸이나 뭐 이런 방수 가방이 있어요. 방수 가방. 그래서 모든 장비는 방수 가방에 넣어서 혹시 바다에 침수가 된다 하면 카메라 장비를 넣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수 가방을 준비했고요. 저 스스로도 이제 바지 장화를 입고 대기를 했었던 기억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바닷가에 사진 찍을 적에 물높이가 어느 정도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 전날이나 아니면 물이 들어온 흔적을 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물이 많이 들어와 봐야, 바닷물이 많이 들어봐야 뭐 엉덩이, 뭐 아니면 뭐 허벅지, 이때까지 정도 들어오겠다 싶어서 그렇게 촬영을 준비했는데,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물이 들어오면서 사진을 한 장도 못 찍었습니다. 새들이 한 마리도 안 날라왔어요. 기다리는 곳으로. 그래서 이제 낙심을 하고 그냥 텐트 안에서 장비를 방수 가방에 넣어서 챙기고 그 다음에 버텼습니다. 물이 들어와서 거의 가슴까지 물이 찼어요. 텐트의 가슴까지. 텐트에 앉아 있는데, 서 있지는 못하니까 앉아 있는데 거의 가슴까지 찼어요. 방수 가방이 물에 떠갖고 막 둥둥둥 떠다니는 그것을 잡고 물에 떠서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옆에 큰 배 하나가 수로로 군산항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배가 지나가면 이제 파도가 막 치잖아요. 그 파도를 어떻게 견딜까라고 막 걱정하면서 하여튼 파도가 오는 걸 봤습니다. 옆에 보니까 파도가 막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장비를 다 잘 잡고 버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패킹한 게 하나도 안 빠졌어요. 그래서 근데도 텐트에 파도가 넘쳐갖고 뭐 머리까지 파도가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견뎌내고 드디어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물이 빠지면서 물이 찰 때까지 한 마리도 날아오지 않았던 새들이 물이 빠지면서 모래톱에 나오면서 바로 내 앞에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촬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였고 그 가까운 거리에서 새들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180mm 마이크로 렌즈로 촬영한 거고요. 제가 두루미 작업을 오래 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철원에서 4개월 동안, 그러니까 겨울 4개월 동안, 한 해 겨울이 보통 10월, 11월, 1월, 2월 이렇게 4개월이잖아요. 겨울이라고 하는 게.
그 4개월 동안 철원에 방을 얻어놓고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제가 그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그 파주, 연천, 강화도, 파주, 연천, 철원 이렇게 에서 월동을 하고 있는 그 두루미들의 생태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뭐 서산이나 순천만, 뭐 낙동강 이런 데에 오는 흑두루미들의 그 이동 시기에 촬영을 해서 제가 2010년도에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조류학자인 이기석 박사하고 그 두루미라는 책을 같이 공동 저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때 아마 작업할 때 찍은 사진이고요. 이것은 그 무인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무인 카메라로 새들의 활동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서식하고 있는지 뭐 그런 장면들을 촬영하려고 했었고 그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와, 커피 한 잔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안산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제가 2016년도에 그 안산시 의뢰를 받아서 그 대성습지라는 사진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작업했던 사진들 중에 하나고, 이 사진들도 역시 대부분 그 위장막에서 촬영된 것이고, 그 다음에 위장막을 나중에 이제 뒤편에 제가 그 위장막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거는 설명을 드리겠지만, 위장막에서 대부분 뭐 3일씩 4일씩 뭐 비박을 하고 야영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대신 앵글은 되게 낮고 새들과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한 공간에서 있으면서 촬영된 사진들입니다. 뭐 렌즈는 망원 렌즈로 찍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그 제가 자태라는 표현을 이제 피겨라 그랬는데, 그 자태라는 표현을 가지고 많이 쓰는데요. 서식지와 함께 이렇게 찍히는 사진들도 있지만, 뭐 여러분들도 그 비클로즈업이라고 그러잖아요. 클로즈업 사진. 그 클로즈업 사진들을 많이 찍으시게 되는데, 저도 뭐 클로즈업 사진을 안 찍는 거는 아닙니다. 뭐 망원 렌즈가 있고 제가 위장하고 있는데 새들이 날아 들어왔어요. 뭐 그러면은 이제 클로즈업 사진이 되고, 이 새는 이제 흑거리 도요라는 새인데 이 새의 생태적 특징은 그렇게 좀 덜 센시티브합니다. 덜 센시티브해요. 물론 새가 나타나서 그것을 찍겠다고 사람들이 접근을 하면 뭐 흑거리 도요도 당연히 날아갑니다. 당연히 날아가는데요. 위장을 하고 있으면 상당히 거리를 잘 주는 그런 새 중에 한 종입니다. 그래서 이 흑거리 도요들은 되게 저한테 거리를 잘 줘서 비클로즈업 사진들을 찍게 되었습니다. 비클로즈업 사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쨍하고 뭐 크게 찍고 뭐 이런 사진들이 이제 비클로즈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클로즈업 사진을 찍으면서도 새를 중심으로 찍는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의 모습,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갖고 있는 생태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도 서산에서 제가 찍은 것 같고, 그 서산에 가면 그 와룡천이라는 하천이 있고, 그 하천을 쭉 따라 올라가면은 중간에 이제 보가 하나 있습니다. 콘크리트 보가. 그 콘크리트 보에 이제 가을이 되면, 가을에 좀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막 물들이 내려오게 되죠. 거기에 이제 서 있는 모습을 찍은 겁니다. 옛날에 찍은 사진 같아요. 그래서 좀 거칠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청다리 도요를 그냥 단순히 찍는 게 아니라 뒤에 흐르는 물의 모습을 좀 사진적으로 표현하고 싶었고, 그래서 슬로우 셔터로 되게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슬로우 셔터로 찍으니까 물의 흐름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와서 더 사진적인 사진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새들은 저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청다리 도요는 자기가 한번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서 있습니다. 날아가지 않고. 물론 이동할 때는 빠른 걸음으로 뭐 도요새들이 다 그렇지만 종종 이동을 하는데요. 사냥하려고 이제 쟤는 그 발 앞에 그 빠른 물의 흐름에 있는 데서 물줄기를 타고 오르는 이제 작은 물고기들을 사냥하려고 저기에 딱 대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때 제가 이제 슬로우 셔터를 이용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꼬마 물대새고요. 그 사진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새도 보여주지만 그 새의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거. 저거는 어떻게 저렇게 돼 있을지. 뭘 포토샵 작업을 세게 한 거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 구름과 구름 사이에 살짝 들어오는 빛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해가 되게 거의 뭐 떨어지기 일보 직전. 네, 해가 떨어지기 일보 직전. 뭐 밝기가 뭐 거의 이제 조금 있으면 밝기가 없어질 정도로 동그랗게 해가 떨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구름과 구름 사이에 들어오는 빛 사이에 저 친구가 위치를 해줘서 이야기가 있는 사진을 만들어줬습니다. 클로즈업 사진 많이 찍게 되죠. 클로즈업 사진을 많이 찍게 되는데 제가 그 위장막 작업을 대부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너무 가까이 들어와요. 위장막에 있다 보면 새들이 너무 가까이 들어와요. 저 사진도 너무 가까워서 핀이 안 맞을 정도로 가까이. 사실 핀이 안 맞는 사진이죠. 제가 지금 여기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려고 요 보시면 저기를 볼까요? 여기를 볼까요? 요게 뭐냐면은 그 익스텐션 튜브라는 그 제품이에요. 이렇게 보면 구멍이 그냥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앞에 해볼까요? 네. 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뻥 뚫려 있죠. 근데 요게 이제 그 바디와 렌즈 사이에 요게 체결이 됩니다. 이게 어떤 용도냐면 뭐 익스텐션 튜브라고 설명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이크로 링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요 마이크로 링이 뭐냐면 접사할 때 쓰는 렌즈입니다. 접사. 그러니까 50mm 같은 거, 뭐 100mm 같은 거, 그 마이크로 렌즈가 아니고 일반 렌즈를 요거를 이용해서 촬영하게 되면 접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접사를 하는데 근데 이 렌즈가 저는 요 뭐 렌즈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링이 저는 600mm, 800mm에 부착해서 끼워서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경우죠. 방금 이 들꽁처럼 이 들꽁을 촬영할 때 이 익스텐션 튜브를 이용해서 제가 촬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익스텐션 튜브를 가방 속에 늘 갖고 다닙니다. 늘 갖고 다녀요. 여기 이제 익스텐션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은 요 두께가 더 얇고 몇 센치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2는 조금 더 두껍습니다. 그리고 1, 2를 두 개를 동시에 체결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깝게 들어오잖아요. 너무 가깝게 들어오면 1도 끼고 2도 껴요. 노출값은 두 개를 껴도 0.2스텝, 뭐 0.2스텝, 한 스텝이 안 됩니다. 이걸 끼면은 0.2스텝이 감소가 돼요. 뭐 그러면 거의 뭐 노출값에 영향이 없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두 개를 끼면 노출값이 좀 떨어집니다. 하나씩은 노출값에 영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600mm나 800mm에 끼워서 찍으면 나는 너무 가까이 들어와서 핀을 못 맞췄어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땡큐죠. 마이크로처럼 가깝게 서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땡큐죠. 그래서 이 새 들꽁이 제가 위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으로 탁 튀어나와서 제가 이제 요 익스텐션을 가지고 있다가 잽싸게 600mm 앞에 딱 껴서 그리고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상도 심도는 많이 빠져요. 그래 얼굴에 딱 핀이 맞아 있지만 가슴이나 뒤쪽으로 보면 많이 뭉개져 있습니다. 워낙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저 장면이 풀컷입니다. 풀컷. 더 가까이 오면 이제 얼굴만 찍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게 촬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사진 하시는 분들한테 꼭 요 익스텐션을 꼭 갖고 다니라고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가격도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요 사진 한 번 더 보실까요? 처음에 제가 그 저옷에 이야기할 때 제가 처음 쓴 사진인데 이 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놈도 제가 그 위장을 하고 있는데 위장하는 동안 이 친구가 제 위장 텐트 앞으로 날라 들어왔어요. 날라 들어와서 이제 자리를 잡고 한참 깃털을 다듬더니 고개를 길 사이에 파묻고 갑자기 쉬는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가까워갖고 600mm인데 핀이 안 맞았습니다. 너무 가깝게 앉아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600mm는 뭐 신형과 구형의 차이가 좀 있긴 한데 보통 4m에서 4.5m까지의 그 포커스 뭐라 그러나요? 최소거리가 4.5m 이상 떨어져야 핀이 맞습니다. 4.5m 이상 떨어져야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600mm 핀이 안 맞았다는 거는 제가 한 3m 앞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3m 앞에. 그래서 그 익스텐션을 제가 2개를 꽂았어요. 2개. 핀이 안 맞아갖고. 그래서 2개를 꽂은 상황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세의 얼굴을 보시면 디테일이 상당히 좋습니다. 마치 무슨 박제에 찍은 것처럼 강렬한 눈동자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기사를 쓸 적에 이세가 제 이야기의 표지 사진으로 나갔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세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세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진을 꺼내 쓰곤 합니다. 익스텐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여러분들 나중에 경험하시면 야 진짜 좋은 팁이다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친구도 익스텐션을 꽂아서 찍은 거예요, 사실은. 역시 장다리 물대새인데 너무 가깝게 들어와서 그래서 저는 그 촬영을 할 적에 위장막에 있을 때 새들이 내 쪽으로 가까이 막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우당탕탕 빨리 익스텐션을 찾아서 딱 체결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촬영할 만한 그 상황이 되면 찍으려고 미리 체결하고 기다리게 되죠. 왜냐하면 뭐 순간이다 보니까 그 순간에 익스텐션을 꺼내서 체결하면 또 못 찍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점점 나한테 가까이 오고 있어. 그러면 바로 익스텐션을 꺼내서 체결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장다리 물대새. 잠깐 백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시 백으로. 그렇죠. 뭐 장다리 물대새도 로우 앵글로 많이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장다리 물대새를 로우 앵글로 찍지 않으면 저렇게 긴 다리의 맛이 나오질 않아요. 제가 로우 앵글을 즐겨 찍는 이유, 뭐 로우 앵글이라 보다는 아이 투 아이 앵글이라고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눈높이 앵글. 그 새의 눈높이를 맞춰서 찍지 않으면 그 새의 정확한 쉐입을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뭐 밑에서 찍거나 위에서 찍으면 당연히 새들이 사진상으로 좀 그 변형이 좀 가죠. 그래서 아이 투 아이 앵글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눈높이로 맞춰서 찍어주면 좋은 사진이 됩니다. 뭐 좋다는 말은 이쁜 사진이 아니라 그 새의 쉐입을 정확히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우 앵글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로우 앵글을 촬영할 적에는 그 앵글 파인더라는 게 있습니다. 그 파인더 앞에 이렇게 꽂아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고 찍는 사진. 그 제가 뒤에 이제 보여드릴 텐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고 찍는 앵글 파인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앵글 파인더를 이용하시면 목 디스크 안 옵니다. 저도 한참 그 사진 찍을 적에 앵글 파인더를 사용하지 않아서 엎드려 갖고 고개를 들고 막 1시간씩 버티다 보면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앵글 파인더를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로우 앵글을 찍을 적에는 필히 앵글 파인더가 또 있어야 됩니다. 장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빅클로즈업 사진이 뭐 사진하는 사람들, 특히 새 보는 사람들의 로망이다라고 할 정도로 빅클로즈업을 많이 하는데 사실 빅클로즈업 사진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크게 유용하게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사진을 프린트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저렇게 사진이
너무 새가 커지면 저거 어떻게 걸어 놓습니까? 사진이 이제 작게 쓰는 사진은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8x10 정도는 아마 프린트해서 걸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8x10도 힘들죠. 8x10도 저렇게 큰 사진들을 걸어 놓으면 뭐 생태 전시관 아니면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의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저한테는 별로 그렇게 유용한 사진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빅클로즈업에 갈망들 하시죠. 빅클로즈업을 하시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새들이 나한테 가까이 오도록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빅클로즈업 사진 찍을 때 많이 좋아하는 장면이 저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반영을 넣어서 찍으시려면 몇 가지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데요. 일단 오전 광선에 반영 생깁니다. 오전 광선에. 그러니까 뭐 여름 같으면은 해가 한 5시나 6시에 뜨잖아요. 그럼 한 8시까지는 반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8시가 넘어가면 반영이 있기는 해요. 근데 반영 사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8시가 넘어가면 해가 떠오르고 해가 떠오르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람이 일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일기 시작하면 저렇게 유리처럼 잔잔한 반영이 생기지 않고요. 찰랑찰랑 거리기 때문에 반영이 생기지가 않아요. 물론 생기긴 하지만 단절된 반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반영된 모습을 촬영을 하시려면 아침 일찍 새벽에 가서 촬영이 돼야 반영을 넣어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새들의 반영을 찍으려면 결과적으로 아침 일찍 가서 찍어야 되잖아요. 그 주제가 새라면은. 근데 새가 쉬거나 사냥할 적에 반영 사진을 찍겠다고 접근하면 모델을 서주는 새는 없습니다. 문제는 모델을 서주는 새가 없어요. 저는 저런 장면을 찍기 위해서 저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잡니다. 같이 비박을 해요.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면 그때 일어나서 저도 물론 그때 일어나서 조용히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꺼내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위장막에서 촬영할 때 세 가지 하면 안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뒤에 위장막 얘기 나올 때 하면 좋은데 왜 세 가지 하면 안 되느냐? 뭘 세 가지 하면 안 되느냐? 먹으면 안 됩니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아침에 장 활동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안절부절 못합니다. 뭐 생리 현상이 막 찾아오죠. 그래서 3시 넘어서 위장막에 촬영을 들어가야 되면 사실 먹는 거를 줄입니다. 뭐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칼로리 바, 그러니까 열량은 있으되 장의 활동과 무관한 그러한 음식들을 주로 먹습니다. 칼로리 바, 에너지 바라 그러잖아요. 에너지 바. 그 정도만 먹어요. 그 다음에 캔디나 초콜릿 정도. 물도 안 먹습니다. 커피 절대 안 먹습니다.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또 이제 이 생리 현상을 촉진시켜요. 커피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 그래서 무식이라 그럽니다. 무식, 먹을 직자를 써서 무식해야 되고요. 무성해야 됩니다. 무성. 무성이 뭐냐고요?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텐트에서 비박을 하면서 저들하고 함께 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를 내면 내 텐트 앞으로 오질 않는 거죠. 밤새도록 뭐 전화를 보는다든지 건대든지
말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거기서 자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코 골면 어떡하냐고요? 저는 코를 많이 골질 않아서 어떡하게 그런 경험이 없어서 코를 골아서 새들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코골이도 새들한테는 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아주 결정적인 거 무침이라 그러는데 무침이 뭐죠? 뭐 생선 무침이요? 무침이 그런 무침이 아니고요.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사람이 어떻게 잠을 안 자? 물론 잠은 자지요. 근데 아침에 저들보다 일찍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잠들면 거기서 제가 야영이나 비박하게 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잠들면 안 된다. 잠들면 촬영할 기회를 다 놓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장막 촬영할 적에 산물을 하는 도를 닦아야 된다. 뭐 도 닦는 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산물을 해는 도를 닦아야 된다. 왜? 아침에 내 텐트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행동하는 새들을 촬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영사진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 반영사진이 쉽지는 않습니다. 넘어갔네요. 제가 좀 시간 체킹이 안 되는데요.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유,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하여튼 반영을 하는 모습은 반영사진은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시간을 좀 내야겠네요. 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어요. 큰일 났네. 자태 사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저는 자태 사진을 쫓아다니면서 촬영한 게 아니라 위장막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사진들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들의 모습 중에서 일상의 모습을 촬영해야 됩니다. 일상의 모습. 일상이라는 거 사냥하거나 뭐 잠자리에 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상의 모습을 저는 촬영으로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 사냥하는 장면들은 뭐 셔터 타임도 빨리 해야 되지만 순간 포착을 하셔야 되잖아요. 순간 포착. 근데 순간 포착은 그 새의 사냥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순간 포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시면 그 새의 사냥 패턴을 알게 되면 예를 들어서 검은머리 갈매기라는 새인데요. 이 친구는 사냥을 할 적에 특히 이렇게 저기 이제 입에 물고 있는 게 풀개거든요. 바닷가에 물이 들어왔을 때 풀개가 그 바다 밑에서 활동을 하는데 위에서 막 하버링을 합니다. 황조롱이처럼 하버링을 하다가 풀개가 나와서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물로 뛰어들어서 퐁 하고 들어갔다 나오면서 저렇게 그 개를 사냥을 하는데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을 찾아서 오랫동안 보게 되면 촬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밤도 못 보여드렸어요. 이거 저새가 사냥하는 모습이고요. 저는 그 사냥할 때 진짜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관찰을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냥하는 모습이 뭐 한 번에 촬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찰하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올 수 있도록 기다렸다가 이제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물고기를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부리와 부리 사이에 엄지손가락만한 물고기 한 마리 잡고 표정은 되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 친구 보면서 야 기특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드리는 시간에 비해서 먹잇감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새가 멸종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저런 먹잇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랑부리 백로라는 새가 있는데요. 노랑부리 백로 아까 전에 첫 번째 사냥할 때 물튀는 그 새가 노랑부리 백로인데 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냥하면 큰 먹잇감을 많이 못 잡아요. 그만큼 뭐 주변의 환경에 큰 먹잇감이 있는 데를 찾아야 되는데
큰 먹잇감을 사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멸종위기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흙거리도요가 부리 끝에 아주 작은 수소곤충 하나를 잡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꼬마 물대새도 마찬가지인데요. 꼬마 물대새도 사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꼬마 물대새를 쉽고 잘 찍는 장소는 저기입니다. 그 동네에 있는 보 있잖아요. 보. 여기도 사실 보입니다. 보. 세종시에 있는 작은 보인데요. 아주 작은 보예요. 그 작은 보에 넉넉히 앉아서 기다리면 저 친구들이 날라와서 사냥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사냥할 때 낮은 포복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때는 망원 렌즈가 좀 필요하죠. 새들의 모습 중에서 큰일 났습니다. 마음은 급해졌고 급해졌고 슬라이드는 반도 못 보여드렸고, 새들의 모습 중에서 사냥하는 모습이 되게 멋지게 찍히는 장면이 있는데, 이 금눈새울범이라는 새입니다. 금눈새울범이라는 새인데, 이제 이 금눈새울범이는 올빼미과의 새들이 일부는 그러한데 낮에도 사냥을 합니다. 우리가 야행성 조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올빼미의 새들은 낮에도 사냥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먹을 게 바로 앞에 있는데 맹금류가 사냥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먹을 게 바로 앞에 있어서 낮에도 사냥을 합니다. 무인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고, 오래전에 촬영한 거라 제가 아마 필름 카메라로 촬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매고요. 이 사냥하는 장면들은 사실 그냥 다니면서 찍히는 것이 아니라 이 새들이 잘 찾아오는 사냥터를 찾아야 됩니다. 아는 지인 중에서 그 참매라는 책을 내신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큰고미 작업을 한 해 겨울 내내 큰고미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은 사냥터에서 참매만 촬영을 했습니다. 겨울 내내. 그래서 책을 내셨죠. Today and Everyday Life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오늘과 매일이죠, 매일. 오늘의 기록과 일상이라는 표현으로 제가 그런 했는데, 새들은 비상하는 사진보다 나한테 내려앉는 사진이 가장 이쁘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뭐 그들의 일상, 뭐 목욕하고 몸 말리고 뭐 이러한 휴식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날씨에 따라서는 뭐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또 자기 짝하고 정겨운 시간을 보낼 적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구애하는 것도 있고, 이러한 장면들도 사진을 찍습니다. 제가 이 사진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아마 이 사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런 가슴이 아프고, 내가 다시는 저런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저새 번식지에 취재를 가서 위장막에 들어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 친구가 제갈매기거든요. 제갈매기가 갑자기 날아서 알 하나를 입에 물었습니다. 저 알이 바로 저새 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사진을 보면서 제갈매기의 생태를 보여주는 나름 가치 있는 사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를 위로한다고. 근데 저는 저 사진을 볼 때마다 나 때문에 저 새가 알을 하나 잃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새들한테 어떤 영향도 끼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아주 소중한 사진이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제가 되게 속이 상한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번식기 때 그 새끼를 키우는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모정 이런 주제로 많이
촬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저건 모종이 아니라 경쟁이고요. 더 이야기하면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새들은 그 형제가 같이 태어난 형제가 가장 큰 경쟁자입니다. 그래서 새가 태어나게 되면 경쟁자인 형제들을 이거는 이제 저새 먼저 태어난 형이 나중에 태어난 그 동생 저새를 밟아서 죽인 꼴이 되는데 뭐 밟아서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덩치가 크고 덩치가 작다 보니까 덩치가 큰 새끼는 어미로부터 먹이를 계속 공급받게 되고 왜? 어미는 대부분 새끼가 달라고 하면 그 달라는 먹이를 달라가는 새 위주로 먹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끼가 어느 정도 양이 차면 안 받아 먹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형제들한테 날아가는데요. 그 양이 이제 배분이 되는데 새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은 아이고 뽀송뽀송 이쁘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는데 이건 중대백로의 둥지에서 중대백로의 새끼들이 태어났는데요. 보시면 우측에 있는 놈이 하루 먼저 태어난 놈이고 딱 태어난 지 지금 3일 된 애입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놈이 태어난 지 이틀 된 놈. 그 다음에 이 사진상에 보면 여기 이제 아래 숨구멍이 뚫렸는데 얘가 지금 태어날 겁니다. 근데 어떤 장면이냐면 형제 간에 지금 동족 살인 현장, 동족을 살인하는 장면입니다. 형제 살인, 동족이 아니죠. 형제 살인. 형제 살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불의로 태어난 형제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이 동생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백로류들은 형제 포식을 합니다. 형제 포식. 나중에 먹을 게 없으면 먼저 태어난 힘 있는 형이 작게 태어난 동생을 꿀꾸덕 먹는 그러한 또 생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논문 하나를 준비했는데 대륙 검은 집박이라는 블랙버드의 먹이급여에 끼치는 영향구라는 게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세 군데의 공원에서 스페인 학자가 연구를 한 건데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요게 이제 세 군데 모로 캐스테리티오라는 공원 세 군데의 공원에서 블랙버드가 어떠한 방해 요소일 때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상황 설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수가 되게 높습니다. 경계를 하는 지수가 높고 비방해는 경계지는 지수가 낮고 그다음에 먹이급여를 보시면 방해를 받으면 먹이급여가 확 줍니다. 방해를 받지 않으면 먹이급여가 확 싹 올라가고 그래서 방해 시 정상 먹이급여의 8배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식하는 새들을 촬영할 적에는 되게 위험스러운 사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번식지 사진을 찍을 적에는 되게 본인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3분 남았나요? 끝났어요? 30초 남았어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안산에서 제가 종다리 사진을 찍은 건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크게 찍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먼 곳에서도 와이드한 앵글에서도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욕심이 너무 가했네요. 이렇게 1시간 반이면 진짜 많은 장면들을 보여드리고 같이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자연사진을 찍을 적에는 다양한 렌즈를 통해서 촬영할 수가 있고 또 비크로즈만 아니라고 비크로즈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좋고 이쁘고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비, 즉 뭐 나는 망원 렌즈가 없어, 나는 망원 렌즈가 없어서 새 사진을 못 찍어, 혹시는 망원 렌즈를 가지고 있지만 망원 렌즈만 가지고 새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자 했던 겁니다. 뭐 뒤에 사진들을 다 많이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긴 한데, 제가 2강과 3강이 남아 있습니다. 2강과 3강 때 오늘 보여드리지 못한 사진하고 더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포함해서 더 알차고 더 재미있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촬영 노하우를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그때는 좀 시간을 잘 분배해서 엑기스만 딱 꺼내서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채팅방에 질문들을 많이 올리셨을 텐데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서 다음번에 제가 강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와, 1시간 반 이렇게 후딱 갈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요. 다음 강의 때 꼭 다시 한번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